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미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방금 김진호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40년 동안 저출산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그동안 부족했었는데 3년 전부터 CBS에서 처음으로 인구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네. 예,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가슴 깊이 뭉클하게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요. 시대와 정신이 길을 잃을수록 비평가는 많아지지만 참여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비평하는 역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 역시도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실행해 왔지만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라는 것을 참담한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실패의 그런 경험을 잠깐 공유함과 동시에 오늘 특히 기업과 그리고 여러 이제 종교계, 언론계, 민간단체들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저출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영상 제가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굉장히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EBS에서 인구기획을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출연하신 미국의 조인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0.78이라는 합계 출산율 수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네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0.78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 출산율보다 더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 그리고 어떤 위기감을 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 영상이 젊은이들에게 회자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3번의 인구 절벽을 거쳐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인구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 60년 네, 196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고요.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 시작됐습니다. 62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불이었습니다. 12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경제성장을 거듭해 갈수록 우리의 출산율은 그와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19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90년대에 태어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태어났을 때 9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출산율이 1.6명이었습니다.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졌고 이미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2.1명은 1983년에 도달했지만 그때부터 13년 동안이나 우리는 가족 계획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습니다. 2018년도는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진 시기입니다.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삶에 대한 만족으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장과 함께 출산율, 가족에 대한 가치, 가족이 주는 기쁨은 점점 더 쇠퇴해져간,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출산율의 원인이자 그리고 어떤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러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83년도에 이미 인구 대체 수준에 이르렀지만 96년까지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IMF라는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사실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이었습니다. 이미 떨어진 그 이후에 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은 뒤늦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서부터라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안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골든타임은 좀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0.78명입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80조 원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를 보면 2006년에서 22년도까지 280조 원이 지출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조 원에서 시작했지만 22년도 기준으로는 51조 7천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정말 그러면 이 인구 합계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금은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칠 수도 없는 골든타임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합계 출산율 0.78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최근에 2분기 출산율이 8월 말에 발표가 됐죠. 0.7명,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댓글들을 사실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추천 수가 많은 것들 몇 개를 이제 골라봤는데요. 가장 가슴 아팠던 댓글 중에 하나는 성공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멸망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였습니다. 이 댓글들에서 사실 희망의 메시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댓글들 속에서 발견했던 것은 패배감,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에서 확인한 것은, 빼앗긴 나라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되찾아야 하지만 국민들이 원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소멸한 국가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너무나 자조 섞인 이 댓글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책 하나하나의 문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 정책 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비관적이고 패배에 빠져 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런 인식과 가치의 반등이 있어야지만 출산율의 반등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걸 더 깊이 제가 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 정책의 참담한 실패. 성과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이런 정책이라도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수치보다 더 떨어졌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보고서는 저희로서는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이미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치의 위기입니다. 가족의 가치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평가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정책 목표는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식의 부처사업, 작년도 저출산 사업만 해도 240개입니다. 하나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240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다 보면 문제를 더더욱 풀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 더 거대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사교육 문제, 교육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 개혁,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연금 개혁이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늦춰왔고 지연시켜왔고 그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로 미뤄왔음을 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 가치, 문화의 변화를 반영한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이나 종교나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적인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이런 실패, 그리고 한계, 비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비판을 넘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 인구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 5천만 명, 불과 5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시대적인 트렌드인데 그리고 자연 정화 과정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가? 젊은이들의 냉소, 이런 댓글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 지금의 경쟁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될까요? 저의 발표에 이어서 기조 발표를 해주실 그 조영태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들, 교육, 국방, 근로, 납세, 이 네 가지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차례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요. 군대에 갈 남성 숫자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로할 생산 연령 인구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납세자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저성장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결국 저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노년부양비가 5배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충돌 더 격화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은 인구가 줄면 경쟁이 덜해질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권을 향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는 것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초저출생의 위기는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겁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총체적 난제이고요. 기업과 언론과 종교계와 민간단체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어쨌든 출산율을 반등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아무리 반등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닥쳐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부양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바꿔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일으킬 다양한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3월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이신 대통령을 모시고 첫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인구 정책의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수백 개의 사업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할 때는 정말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두 번째는 사각지대와 격차 그리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 세 번째는 구조개혁과 인식을 개선하자. 나머지 하나는 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도하고 그리고 마중물의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추진 방향은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걸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율이 3%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당연한 유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 자체보다는 아이를 중심으로 정책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인식을 담아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도 주거 지원 정책은 아이를 중심으로 정책이 재구성되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영역들은 국민들의 그리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기업에서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책은 그동안 많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든 간담회를 하든 끊임없이 듣습니다. 기업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재택근무, 육아휴직. 좀 전에 김진호 사장님께서 12가지 제안이었나요? 12가지 제안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일터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부양비를 개선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를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구축으로 잡고요. 이렇게 5가지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고령 일자리 지원 강화인데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인생 이모작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회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 고령자 대상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이 기술들에는 이 사회 서비스들이 혁신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술들이 활용돼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그런 사회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소사회 대비 지속가능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문제들도 함께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6월 달에 저고위 산하에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 기획단을 구성했고요. 이 기획단 내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고 장기 그리고 단기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민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너무나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을 선언해 주십시오. 물론 이미 선언하셔서 잘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으십니다. 이 중에 혹시 잘하고 계신데 빠져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기사들을 통해서 소개된 것들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하고 그리고 우수 사례들을 또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일터 조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국가 역시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행복해야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지 국가도
존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정부는 여러분이 하는 가족 친화 경영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인구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위기입니다. 이 표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이 질문을 2021년도에 미국의 퓨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는 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그리고 복지 선진국들입니다. 그리고 1순위가 가족이고 대부분의 국가는 일, 직장, 직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가족이 3순위였습니다. 1순위는 물질적 번영, 2순위는 건강,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럴 때 잘 살고 건강함에 있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가족 가치의 회복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이 대전환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화운동에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아이를 만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CBS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들 12가지 꼼꼼히 저희가 챙겨보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기업, 언론 그리고 학계, 민간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때 출산율의 반등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출발을 이 자리에서 선언할 수 있게 해주신 김진우 사장님 그리고 CBS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기조 발제 해주신 김영미 저출산 고령